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 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항암 치료와 관련된 항암 피부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자가로 환자분들께서 관리할 수 있는 피부 관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항암 피부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항암 피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자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쓰던 전통적인 화학요법 약물이고, 이 나머지 두 가지 분자표적 치료제와 면역 관문 억제제는 새롭게 쓰이고 있는 항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는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화학요법 약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암세포만 빠르게 분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격을 받는 세포가 피부에 있는 세포라든지 아니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라든지 아니면 손발톱 뇌성장과 관련된 세포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항암 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항암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해 보시면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또는 메토트레세이트, 카페시타빈 또는 젬시타빈, 빈크리스틴,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등의 약물들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인 분자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특정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모두 함께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암제들은 암의 발생이나 성장의 핵심적인 표적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 과정에서 표적이 되는 이러한 이제 타겟이 하필이면 정상 피부의 피부 장벽에도 중요한 이런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와 같은 것들이어서 이것들을 공격함으로써 피부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알려진 약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글리백이라든지 이레사, 타그리소, 타세바, 보트리엔트, 넥사바, 허셉틴, 얼피투스 같은 약물들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항암제로 면역관문 억제제도 있는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는 종양이 우리 몸에 자라날 때 우리 몸에서 그 종양을 무찌르려는 면역체계를 회피하여서 종양세포가 자라납니다.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그렇게 종양이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기전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하여서 종양을 무찌를 수 있게끔 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면역 시스템이 과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면역성 발진 등 다양한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잘 알려진 약제로는 키트루다나 옵디보, 임핀지 등과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이러한 항암 피부 부작용은 항암제의 작용 기전상 어쩔 수 없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 피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피부 건조증과 그에 동반되는 가려움증입니다. 이는 굉장히 흔해서 대부분의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서 거의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이 되면 피부의 다양한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구진형이라든지 건성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드름과 같은 양상의 발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모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일어나는 영역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썹, 속눈썹, 채모도 탈모가 일어날 수 있고,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원래는 직모였는데 꼬불거린다든지 아니면 색이 빠진다든지 하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톱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손발톱 주변이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손발톱이 이 손톱 바닥에서 뜬다든지 아니면 손톱 끝이 갈라지고 또는 손톱 색이 검게 변한다든지 등의 색소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타 가능한 부작용으로 손발바닥이 빨개지는 이런 손발 피부 반응이나 증후군, 그리고 색소가 빠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진해지는 색소 변화, 물집성 피부 질환과 유사한 첨포창 유사 반응, 또는 이제 피부가 딱딱해지는 경피증형 반응, 또는 이런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나 독성 표피 괴사와 같은 아주 위험한 피부 부작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매우 많이 긁어서 이 긁은 긁은 자국들이 남은 양상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몸에 쭉 넓게 펴진 반구진양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더욱 넓게 진행되면 이렇게 몸 전체를 빨갛게 뒤덮는 아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반구진양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여드린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울긋불긋하게 나타나는 반구진양 발진이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건선양 발진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반이 생기면서, 반과 판이 생기면서 위에 이렇게 하얀 각질이 있는 것이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은 태선양 발진인데요. 이제 보라색 빛깔이 나면서 역시 인설이 덮여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반구진양 발진은 심한 가려움증과 동반되어서 이렇게 긁은 대로 피부에 긁은 자국이 나는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건선양 발진의 사진으로 이렇게 손에도 또 발바닥에도 이렇게 구진 농포성 발진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선양 발진도 마찬가지로 손이나 아니면 손바닥에 이렇게 보라색 빛깔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이런 이제 심한 색소 침착이 남게 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태선양 발진은 이렇게 입안 점막이나 혓바닥에도 이렇게 하얀 그물과 같은 병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 발진은 물집성 첨포창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처럼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이런 양상의 피부 발진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막을 침범하는 아주 위험한 스티븐 존슨 신드롬과 같은 피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병변은 마치 사진만 봤을 때는 여드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항암 피부 부작용으로 이런 여드름과 유사한 발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드름하고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인 여드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팔다리 등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심해지면 이렇게 농포가 뒤덮을 정도로 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형태서부터 전체적으로 머리가 빠지고 심지어 눈썹까지, 속눈썹까지도 모두 빠져버리는 양상도 나타날 수 있고, 탈모는 없이 이렇게 머리카락 색깔만 바뀌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탈모의 경우에는 환우분들이 유튜브에 본인의 극복기를 올려놓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급격히 빠지기 시작해서 항암 치료 종료 후에는 한 6에서 8주, 2달 정도 그러니까 종료된 지 지나면 자라나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면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환자분들이 올려놓은 체험기에서도 이제 보통 6개월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탈모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억제제 등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속눈썹이 오히려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이런 피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심한 손발톱 주위 염증과 이 유가종이 손발톱 주변으로 자라나는 양상까지 관찰될 수 있고, 이 손발톱과 손발톱 바닥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박리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피부가 건조해져서 찢어진 양상이고, 우측 사진은 손발톱 주위 염이 심하게 나타나서 이 손가락 끝까지 땡땡 부어오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한 염증이 동반될 수 있고 건성과 같은 병변이 같이 동반되어서 손발톱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태선양 발진이 있을 때 이 손발톱에도 흉터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수족 피부 반응인데요. 이제 새로운 표적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손발바닥이 함께 침범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빨개지는 발적 정도로만 나타나지만 심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이렇게 아주 심해졌을 때는 이렇게 압력이 닿는 곳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이런 전형적인 수족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만 미울 뿐만 아니라 걸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사진은 이렇게 피부가 압력이 닿는 부위에 두꺼워진 수족 피부 반응이고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에서도 이런 수족 피부 반응과 유사한 이제 수족 증후군이라는 것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손바닥 전체를 따라서 이렇게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색소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발바닥이 이렇게 검어지거나 아니면 혀에 이렇게 과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피부 발진과 함께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과색소 침착이 깔려있는 양상입니다. 반대로 색이 빠지는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약 이후에 이렇게 백반증이 발생한 케이스들입니다. 이제까지 항암제 투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항암 피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항암 치료 발생하는 항암 피부 부작용에 대비하여서 환자분들께서 자가로 어떤 관리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크게 피부, 그리고 두피 및 모발, 그리고 손발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관리입니다. 올바른 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샤워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샤워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샤워 시간도 가급적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샤워 시에는 순하다고 말씀드리자면 다른 말로는 약산성 또는 잘 모르시겠다면 아기용 세정제를 고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절대로 때를 밀지 않으셔야 되고 각질 제거제도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한 샤워를 마친 후에 문질러서 물기를 닦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샤워 후에는 3분 이내 지체하지 않고 보습제를 전신에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습제는 고보습 크림 또는 로션을 사용하시되 그 안에는 향료나 알코올과 같은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은 첨가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습제 사용은 최소 하루 2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중간에 건조하고 가려운 부위가 있다면 더 자주 덧바르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특히 손발 같은 경우에는 잘 닦여나가고 우리가 아무래도 손발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런 부위는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려움에 대해서 무작정 긁지 않는 것이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 이제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원하게 냉찜질을 해서 그런 가려운 자극을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아이스팩 같은 것들을 그대로 피부에 갖다 대시면 안 되고 아이스팩을 이제 수건 등으로 감싸서 그 감싼 것을 이제 피부에 대셔서 냉찜질을 하셔야 되고 냉찜질 이후에는 보습제를 바로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냉찜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원한 보습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보습제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한 다음에 그 차가워진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보습제 성분 중에서 이렇게 쿨링감을 줄 수 있는 멘톨이나 아니면 크라요신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싹 나게 되는데요. 그런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긁게 된다면 이제 손톱이 청결해야지 그나마 2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될 위험이 적어지므로 손톱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잘 때는 나도 모르게 긁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주무셔서 긁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복 및 세탁 관련해서는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옷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면 소재, 100% 면 소재의 옷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이나 합성 섬유 같은 것들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겠고, 피부 부작용이 특히 꽉 조이는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벨트 부분에서 잘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 옷은 그 안에 어떤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세탁 후에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세탁하게 되면 세탁 세제가 옷 안에 남겨져 있지 않도록 충분히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선택하실 때도 향료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항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낮 직사광선이 가장 센 시간은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야외에 나가실 때는 책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고 또 긴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유기자차 성분보다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권장드립니다. 무기자차 선크림이란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징크 옥사이드는 피부에 진정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징크 옥사이드 단일 성분으로 만든 무기자차 선크림도 많아서 저는 이러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환경도 피부에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시고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고 또 자주 환기하여서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더운 계절에는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땀을 흘린 후에는 그 땀의 염분이 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샤워를 하시고 이제 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얼굴에 심한 발진이 생긴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메이크업을 하게 됐을 때 그 메이크업의 이제 착용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두꺼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크업을 제거할 때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꺼운 메이크업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 후에는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메이크업 할 때 메이크업을 하는 손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도구들의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메이크업 제품들을 선택할 때는 논코메도제닉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와 모발 같은 경우도 순한, 약산성 또는 아기용 샴푸, 컨디셔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감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몸에 바르는 보습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두피 보습제는 아직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두피도 사실 피부이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두피도 당연히 함께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두피용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항암 중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염색이나 파마를 최대한 지양하시도록 하여서 이런 강한 약품을 피하는 것이 두피 및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빗질 및 헤어스타일은 부드러운 솔이나 브러쉬 또는 손가락 이용해서 부드럽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절대 세게 잡아당기지 않아야 됩니다. 젖은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빗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젖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피와 모발 같은 경우에도 열과 자외선 손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기라든지 고데기 같은 뜨거운 열기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머리를 말릴 때는 자연 바람이 제일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드라이기의 찬바람, 머리카락이 많이 길어가지고 찬바람만으로 말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단 뜨거운 바람을 사용할 때는 절대 두피에 가까이 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피에도 햇빛 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모자나 양산을 외부 활동하실 때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꽉 묶거나 닦는 스타일은 피하셔야 되고, 머리끈, 핀, 헤어밴드, 모자 등으로도 모발을 세게 모발이나 두피를 세게 조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 시에 두피나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자는 것은 이제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는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두피가 젖은 상태에서 자면 그것이 또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머리카락과 두피를 건조시킨 상태에서 주무시도록 하셔야 되겠고, 베갯닛을 실크나 세틴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시면 마찰을 줄여서 머리카락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 머리카락이 긴 경우에는 항암 시작 전 짧게 커트를 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모 진행 시 관리가 비교적 쉽고, 또 이제 머리카락이 길면 이제 탈모가 될 때 당연히 빠지는 양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충격이 클 수 있어서 모발이 빠질 때 느껴지는 심리적 충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커트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발이 빠지게 된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그것에 대해서 심리적 충격을 많이 받게 되시는데요. 두피랑 모발이 이제 탈모가 생긴 경우에도 우리가 적절히 잘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탈모가 생긴 두피는 머리카락이 보호를 해주지 못하므로 모자나 스카프 등을 이제 둘러서 햇빛 등 물리적 요소로부터 두피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탈모가 된 머리카락을 가림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가발 착용도 교과서적으로 권장되는 치료법인데, 다만 이제 가발을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보고 발생 시에는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눈썹이 탈모된 경우에는 이제 아이브로우 등의 메이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추천드리고 있고, 아쉽지만 속눈썹 탈모 시에 인조 속눈썹 사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감염 등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눈썹이나 눈썹이 탈모 시에는 이제 땀 등이 흘렀을 때 눈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스카프나 두건 착용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탈모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적 대처가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탈모로 인한 우울감이나 위축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너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 전환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평소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의 가발이나 모자 패션, 이런 짧은 머리 스타일 등을 해본다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볼 수 있겠고, 또 이렇게 힘든 경우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나 전문가 상담 등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발톱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제 손발톱이 있는 이제 손가락이 있는데요. 그 손가락보다 살짝 더 튀어나온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손발톱을 깎을 때는 아래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끝을 둥글게 깎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네모나게 깎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깎게 되면 양 끝이 이렇게 뾰족할 텐데요. 이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갈아주는 파일로 살짝 가볍게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항암 치료 중에는 손발톱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손발톱을 이렇게 자르는 그 과정에서 이 손발톱이나 손발톱 주변 조직에 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 후 이렇게 손발톱이 말랑해졌을 때 깎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손발톱이 정말 약해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손톱을 깎는 것에 의해서 이제 손톱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톱과 손톱 주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갈아내는 파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큐티클 제거나 매니큐어, 인조 손톱 등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손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당연히 손톱 깎기 등 손발톱을 관리하는 도구도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손발톱 주변을 물어뜯는 습관은 이제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손발톱 주변 거스름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도 그냥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독한 가위로 짧게 깎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발톱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손발톱과 그 주변 피부에다가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손은 이제 자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바른 보습제가 잘 씻겨 나가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되직한 연고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앞부분이 넓은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꽉 끼는 신발이나 앞코가 뾰족한 신발 또는 굽이 있어서 앞으로 쏠리게 되는 신발은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다니면 또 그것 또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 소재 양말을 착용하셔서 손발톱을 보호하시는 것이 좋겠고 잘 때는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서 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양말을 착용하시는 것이 또 따뜻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음료수 캔을 따는 등의 이제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약해진 손발톱에는 큰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작거나 장시간의 물 노출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거지나 청소는 안 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면장갑과 안에 면장갑, 얇은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착용, 이렇게 이중으로 착용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항암 피부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에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암제는 피부, 모발, 손발톱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들은 항암 치료 중에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암 치료 중단 후에는 서서히 호전되는 것이 대부분이란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인 자가관리와 또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 피부 부작용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항암제가 암과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관리와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피부와 몸,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